예, 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21번째 시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조직 형태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 관료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요건 제가 맨 첫 시간에 한번 관료제의 기본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계층제적 구조를 가지고 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합법적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 조직이다. 이게 막스 베버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막스 베버는 관료제 유형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준을 지배 유형에 따라서 가산 관료제, 카리스마적 관료제, 합법적 합리적 관료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산 관료제는 전통적 지배인데 주로 이제 왕실, 왕가죠. 이때의 지배는 법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인격적 지배입니다.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학에서 인격적 지배 그러면 되게 비인격적인 것에 비해서 되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인격적 지배는 인간에 의한 지배입니다. 상대 개념은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행정은 인간에 의한 지배는 잘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제멋대로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가산관료제, 자기 왕실 집안 것처럼 모든 걸 다 사용하는 지배죠. 가산, 그래서 집가산, 집재산 관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적 관료제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관료제가 형성된 겁니다. 예. 아주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나 저기 따라갈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료제입니다. 합법적 합리적 관료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이건 근대 관료제라고 하고 있죠. 왜 근대 관료제라고 하냐? 19세기 말에 형성된 관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스 베버는 19세기 말 사람이기 때문에 근대 관료제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했죠. 그 다음에 시대적 발전에 따른 분류로서는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에 있었던 절대 관료제, 절대 왕정, 절대 군주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 관료제.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와서 입법부가 우위에선 입법국가에서 나타났던 정당 관료제, 정당이 우위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 이후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형태의 관료제, 실적 관료제 이런 형태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자, 절대 관료제, 정당 관료제, 실적 관료제 순서 아시겠죠? 16세기 중요부터 18세기 말에 절대 관료제, 19세기의 정당 관료제, 19세기 말부터의 실적 관료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관료제 이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베버의 관료제는 이게 뭔가를 관찰하고서 이게 그거다라고 해서 만들어내긴 성격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관료제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상형입니다. 이념형입니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조직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요거에서 이제 뒤에 잠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공사구별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조직이나 사조직 모두 할 것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근대 관료제가 성립되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첫째, 이 기억 니은은 여러분 잘 좀 봐두셔야 됩니다. 화폐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을 봐두셔야 됩니다. 화폐경제의 성립과 발달이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독특해졌기 때문에 성립이 됐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관료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월급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뭘로 줬습니까? 땅과 땔감, 먹을 것 이걸로 줬지 않았습니까? 현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화폐로 돈을 줄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화폐로. 네.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경쟁과 능률입니다. 능률을 전략이에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고, 행정사무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변화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문성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사회적 차별이 평균화됐다.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면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 성직자나 귀족 신분만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후로 들어오면서부터 뭐냐? 실력이 있어서 시험에 합격하면 관료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 관료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스 베버의 근대 관료의 특징은 뭐냐? 관청적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공사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에 요거 공사의 구별과 전임직은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에 나와서는 자기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전화 온 거 바꿔서 우리 자식 뭐 어떠고 문제도 있고 아내와 상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와서는 전임해서 전적으로 그 일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공사 조직에 다 사용된다는 것은 여기 공사 구별이라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별한다는 거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입니까? 누가 이러던데? 관료제 이론은 공조직, 사조직 할 것에 쓰였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전임직과 공사 구별은 같은 걸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 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뽑았습니다.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주로 뭘로 했었냐? 시험 봐서 되게 뽑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구두, 말로 하지 않고 문서로 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남겼습니다. 고용관계도 내가 싫으면 나가는 거고 있고 싶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계약서 쓰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유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버 이론에 대해서는 1930년대와 60년대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비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못했냐? 상황이 다른데 그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30년대는 특히 미국의 사회학자와 인간관계론자, 인간관계론이 1930년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비판이 있었습니다. 관료제 문제점 많은데 그걸 과소평가했다. 두 번째, 비공식적, 비합리적 측면도 자꾸 나타나는데 베버 이론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만 이야기를 했다. 세 번째, 관료제가 환경을 경실했다. 무슨 말? 폐쇄체제로서만 고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때는 폐쇄체제 이론이 기본인데 무슨 환경 문제를 고려를 했겠습니까? 안 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것은. 60년대는 발전론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관료제의 세신적 발전 제약 역할에 인식이 부족하다. 발전론자들은 발전을 추구하는 쇄신적인 관료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관료제에서는 베버의 관료제에서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답니다. 다른 거가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폐쇄체제였기 때문에 사회 변동에 적응 문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규로 모든 걸 정했기 때문에 합법성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합법성만 강조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뭐죠? 모든 것을 법규로 정할 수 없는데도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법규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합목적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법성만 강조했을 때는 합목적성이 고려가 안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의 관료는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이때의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 맡은 일만 잘하는 군업화된 전문가입니다. 근데 60년대에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전문화 이게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통해서 넓은 분야를 두루 알고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필요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층제가 완화되고 이 계층제가 좀 더 완화된 평탄한 조직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그때는 안 되죠. 그래서 1930년대는 사회학자 인간관계론자들이 비판했고 1960년대는 발전론자들이 문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실 게 후기 관료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 털관료제가 뭡니까? 털관료제. 이걸 뭘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꾸 나와서
예, 후기 관료제 이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후기 관료제라고 할 때는 관료제 모양이 조금 바뀐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탈관료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인간관계론, 후기 인간관계론, 그럼 탈인간관계론을 보시면 정상이고, 예. 그걸 정리를 꼭 그렇게 행태론, 후기 행태론, 그러면 탈행태론이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후기 관료제 이론은 196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계층제 수준이 낮습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정당성의 근거는 상관의 명령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고도의 변동 대응 능력 가졌습니다. 관료제랑 다른 거죠. 선택의 기준은 생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아니라 전문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직업이나 사업 계획에 충성심을 가집니다. 조직,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요거에 충성심을 갖는 거예요. 요걸 잘하면 되는 겁니다. 후기 관리의 특성이 아닌 건 어느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절대 잊지 마시고 관료제의 특성이 나오면 그게 틀린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네. 선택의 기준이 능률성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능률성? 능률성? 이거 관료제 얘기 같은데? 네, 틀린 겁니다. 정리가 되셔야 되죠? 자, 뭐 관료제 엮이는 문제 나오는데 이건 제가 봐서 따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 관료제의 특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행정이 지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게 되면 행정은 법규화돼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구두, 입으로 하지 말고 문서로 처리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법문 용례라는 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딱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이거 당장 해주시오 이렇게 보내면 받는 사람 기분 나빠서 아 니만 바빠 나도 바빠 덮어두면 그 다음에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법문 용례라는 건 뭐냐? 아, 김 부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골프 잘 되시는지요? 뭐 이런 말도 쓰고 다름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아 그래 뭐 정중하게 부탁을 했군. 그래 뭐 내일 좀 보내주지 뭐 이렇게 하게 그러다 보니까 문서가 되게 길어집니다. 이게 법문 용례입니다. 레드 테이프는 뭐냐? 관청의 서류에는 빨간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빨간 테이프 붙은 서류가 아직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지연이 되는 거. 의식주의는 형식, 예식주의입니다. 이게 제사 지낼 때 어떤 형식이 있고 무슨 홍동백 백서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의식주의다 보니까 문서를 가지고 그 노릇 하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조과행이라는 게 나타난다. 수단의 목표와 요거 정책 목표에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수단이 목표보다 더 중요시된다. 동조과행이라는 게 있다. 결과적으로 수단이 목표보다 더 중요시된다는 것은 수단이라는 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위아래 상위 목표, 하위 목표. 하위 목표 쪽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단기적이라는 것은 멀리 못 보니까 보수적이죠. 변동에 대한 저항은 법규라는 것에서 특히 그 말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범위의 전문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거밖에 모른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기만이 중요시 된다고 하는 할거주의, 분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역기능입니다.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같이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나쁘다는 건 뭐냐? 관료제가 나쁘다고 이해할 땐 나쁩니다. 자, 이때 관료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험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 선거를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임명관료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 같은 걸 할 수 없고 불만이면 쟤를 내쫓아낼 수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수 간부의 권력 강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료제 이 모양이 있었죠? 위에 올라간 간부들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몇몇 소수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그랬죠?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특권 그러다 보니까 잘릴 일도 없고 내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잘릴 일도 없고 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특권 집단화하고 국민 요구의 무대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거를 안 하니까요. 이런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공헌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목표를 좋게 민주주의로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관료제가 능률적으로 수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법규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법 앞에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문직으로 들어가는데 신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민주주의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료제 중에서 대표 관료제를 하나 알아주셔야 되죠. 킹슬리라는 사람이 1940년대에 주장을 했는데 책임 있는 관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성분이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성 갖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별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녀 나눠서 남녀의 비율로 관료 구성합니다. 아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차이가 많다고 소득 많은 사람과 소득 적은 사람의 비율대로 해서 관료 구성합니다. 학력이 높고 낮다고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래서 그것에 각각 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를 가지고 관료제를 구성하면 책임 있는 관료 사회가 된다고 한 겁니다. 대표 관료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관료제를 조금 더 동태적으로 보면 어떠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관료제를 연구조직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관료제를 연구조직, 항구조직, 오래가는 조직으로 보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시조직, 임시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임시조직은 어두오크라시라는 단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용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두오크라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 없으셔야 됩니다. 임시조직은 에두호크라시의 특징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이런 형태 시험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셔야 되죠. 자, 일시조직, 임시조직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팀, 태스크포스, 행렬조직입니다. 자, 프로젝트 팀, 태스크포스 구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잠깐 좀 보시고요. 잠깐 좀 보시고 관료제가 있어야 된다면 이쪽이겠습니까? 이쪽이겠습니까? 어디다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관료제를 만일 세운다면. 장기적으로 존속한다, 수직적 조직이다, 상대적으로 관료제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포스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특징을 이야기할 때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포스의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 어느 거냐라는 시험 문제도 있었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태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은 태스크포스와 관료제랑 성격이 더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네. 관료제가 이쪽에 있어서 태스크포스가 프로젝트 팀에 비해서 관료제적 성격을 더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평적 구조고 수직적 계층적 구조고 임시적 단기적으로 존속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법적 근거 없어도 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직도 표상이 표시되지 않고 표시되고 소속기관에 탈퇴하지 않고 왔다가 근무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이건 소속기관에 탈퇴해서 전임제로 근무합니다. 전임제란 말 관료제에서 나왔죠. 각 구성원이 중요한 거지만 여기는 인의 장이 지휘하고 규모가 작고 규모가 큽니다. 태스크포스가 관료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쪽에 관료제를 세우시면 됩니다. 네. 행렬조직이라는 것은 전통적 기능적 구조 플러스 프로젝트 팀입니다. 모양을 굳이 그린다면 이런 형태입니다. 관료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을 꽂았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원래 조직을 떠나서 오지 않아도 되죠. 여기 조직이 있고 일할 때만 여기 오는 겁니다. 새로 안 뽑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문가, 이때 필요한 전문가가 오게 되고 인적 자원의 경제적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안 뽑아도 되니까. 심리적인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고 의견 교환에 따라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게 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가 형태를 나타내느냐? 예,
자기들 조직 이야기만 하면 군웅할거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은 원래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됩니다. 평가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서의 말도 따라야 되지만 자기 원래 조직에서의 말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령 통일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조직은 관료제 플러스 프로젝트 팀 조직. 잊지 마십시오. 자, 조직의 변동에서는 조직의 혁신과 조직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직 혁신은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의식적이고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변화시키는 거니까 동체적 과정이죠.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조직혁신의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정리를 좀 하시고 내용을 잠깐 아셔야 되는데, 구조적 접근 방법, 기술적 접근 방법, 형태적 인간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양을 바꾸는 건데 이건 법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통솔 범위를 조정한다, 분권화한다, 의사소통만 한다, 뭐 하는 형태로 일정의 어떤 그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적 접근 방법은 뭔가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업무 처리와 의사결정의 합리화, 시험 방법 및 직무평가 방법의 개선. 시험 방법 바꾼다? 이건 기술적 접근 방법입니다. 직원 평가 방법을 바꾼다? 기술적 접근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통솔 범위를 조정하고 분권화를 한다? 구조적 접근 방법입니다. 행태적 인간적 접근 방법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뒤에 나온 조직 발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저항 원인은 요거 정책에 있어서 종결에 하는 데 있어서 저항 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기득권을 침해하니까, 매몰 비용이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개혁을 따라갈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면 당연히 저항을 하죠. 극복 전략에는 강제적 방법과 규범적 사회적 방법과 공리적 기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적 전략은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권한 행사를 해서 해! 이러든가 아니면 말하는 쪽의 세력을 약화시켜버리든가 이래서 힘을 없애버리는 거죠.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협력과 혁신의 수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게 좋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 공리적 기술적인 것은 이득,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는 거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직 발전은 되게 중요한 용어고 시험 문제도 잘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거나이제이셔널 디벨롭먼트 O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OD 바로 시험 문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OD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것 어느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네.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적인 교육 전략입니다. 네. 가치관과 태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조직 발전의 특징은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획적인 변동을 하는 겁니다. 계획적인 변동입니다. 뭔가 방향이 있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가려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조직 전반을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조직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층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상층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상층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상층부가 주도한다는 이야기는 아래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위에서부터의 변화죠. 잊으시면 안 돼요. 조직 전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상층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 위에서부터의 변화입니다. 조직의 건전성과 효과성 제고가 궁극적인 목표고요. 이때는 행태과학적 지식을 활용합니다. 요거 가치관과 태도 변화시키는 과학이 행태과학이라고 보시고 행태과학의 지식을 활용하는데 조직 내부에서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직 발전에서는 위쪽에서부터 변화인데 그 어떤 가치관 변화시키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가치관 변화에 관한 학문이 행태과학이고 이 행태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조직발전의 특징 보셨습니까? 계획적인 변화고 전체에 대한 변화고 상층부부터 변하는 하향적 변화고 위에서 아래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행태와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건전성과 효과성 제고가 목표고. 정리하셨죠?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감수성 훈련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할 거냐? 자, 삼성이면 삼성그룹에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9시에 방송이 나옵니다. 영업부에 누구씨, 개발부에 누구씨 해서 약 11~2명 정도를 로비로 30분 후까지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 쓴 사람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밖에 봤더니 25인승 소형버스가 왔습니다. 그게 12명을 태웁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어디 빽빽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골로 들어가서 자, 오늘부터 5일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무실 겁니다. 5일 후에 다시 데려갈 거고 저는 제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떤 방에 들어가 있어요. 자, 12명이 여러분 모였는데 일단 아침에 왔는데 아침밥 안 먹고 온 사람 많지 않습니까? 9시 반에서 2시간 정도 왔으니까 11시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이고 기타 다른 식재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밥을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서서 우리 당분 정해서 식사 당번 하십시다. 아침에는 누구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누구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짭니다. 그리고 밥에 먹고 이제 가서 졸리니까 이제 한숨 자고 3~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5일 후까지 이거 있으라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안 보여주면 우리 가면 자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야, 우리 12명이니까 4명씩 한 3팀으로 나눠서 뭔가 우리 삼성의 발전을 위한 이런 거 토론도 좀 하고 리포트도 하나 쓰자. 이렇게 하고 뭔가를 이제 정해놓고 저녁에 그냥 자려니까 좀 하니까 야, 고수도 좀 치고 이제 그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간 정해서 아침 먹고 토론도 좀 하고 점심 먹고 운동이나 기타 하고 이렇게 해서 5일을 지났습니다. 5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빨간 모자가 나와가지고 버스 온 곳에 태워서 회사로 갔습니다. 다음 주에 출근을 하니까 뭔가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서로 연락을 해서 야, 이따 우리 저녁에 만나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 야, 니네 회사 니네 부서 잘리는 데 없어? 없어? 뭐지?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각 부서가 서로 의견을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감수성 훈련입니다. 제 거 이해하셨어요? 요걸 예를 드시면 일단 소집단 12명 내라는 거 아실 거고 번화한 곳으로 안 갑니다. 다른 곳에 소통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고립된 지역에서 참여자 간에서는 비정형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됩니다. 누가 부장이래, 천임이라서 누가 먼저 하고 뭐가 이런 게 아니라 좀 활발한 사람이 나서서 그거 조정해가지고 팀 짜고 어쩌고 하는 거 하겠죠. 대인관계 및 집단 과정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하는데 훈련 교육자는 리더십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MBO와 조직 발전의 관계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뒤에 인간형에서 나오겠지만 가르치면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는 Y형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목표, 조직 목표를 통합하고 최고 관리층이 이해와 지원, 평가와 환류 과정 중시하는 건 동일한데 유사한데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조직 발전은 조직의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목표 관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관리 기법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고 최고층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조직 발전에 의해서 하향적 발전이기 위해서 이 목표 관리는 오히려 상향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상향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 여기는 외부 전문가의 행태과학적 지식이 필요해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상식적인 기법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표 관리와 조직 발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하향적 변화냐 상향적 변화냐.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